이소영 교수님이시고요. 청운대학교에 계십니다.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Job Readiness Behavior of College Majoring in Airline Servic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예, 공유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운대학교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릿과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구 발표에 앞서서 아직 한창 진행 중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 꼭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항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장도 많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공생들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라는 부분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은 이루어지지만 대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서 아무리 비대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장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취업 준비 행동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그릿이라고 하는 열정과 인내라는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 그릿이라는 개념과 이건 이제 장기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회복 탄력성은 단기간에 이제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릿과 회복 탄력성이란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는 그릿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릿이 회복 탄력성이 취업 준비 행동, 그리고 그릿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지금 아직은 그까지 제가 통계를 아직 돌려보지 못해서 우선 오늘 발표는 이 세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는 2020년 12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 있는 2년제 그리고 4년제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받았고 216부 중에서 이제 응답이 성실하지 않은 내부를 제외하고 최종 212부를 최종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패키지 활용해서 빈도 분석이랑 그 다음에 요인에 대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진행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회귀 분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2명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서비스학 전공이다 보니 비율이 확실히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제와 4년제 비율을 맞추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조금 쉽진 않았고 전국에 있는 항공서비스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받을 때보다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처럼 전국에 있는 전공자들에게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받아지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1, 2, 3, 4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2학년과 2년제와 4년제를 받다 보니 1학년, 2학년 비중이 좀 많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릿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고유값을 넣다가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릿은 열정과 인내라는 그 더스워스죠.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지 않아서 그분이 원래 그 그릿이라고 하는 연구를 꾸준하게 해왔었는데요. 그 있는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국 논문에서 번안한 그 설문 측정 항목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열정이고 4가지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 같은 경우는 설문 문항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 자체가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역문항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역코딩, 네, 역코딩을 해야만 요 전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인내 부분은 역코딩을 하여서 통계를 진행을 하였고요. 모두 다 요인 적재값을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다 적재값이 높았고 신뢰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KMO와 바틀렐레 그 테스트한 모든 것들이 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인 분석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두 가지 크게 항목으로 잘 적재가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도 회복 탄력성이 크게 긍정성, 사회성, 통직성의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인 적재값도 뭐 0.5 이상으로 다 적재가 되었고 신뢰도 값도 보시는 것처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준비 행동은 제가 연구한 논문은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과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뭐 다른 논문들에서는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이라는 부분이 스펙 쌓기라는 부분으로 하위 이름을 명명했던 것도 있었는데 저는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과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위 구성으로 되어 있는 취업 준비 행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 보이는 것처럼 요인 적재값과 신뢰도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릿이 첫 번째 가설이 그릿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릿이 열정과 인내라는 하위 부분이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긍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값이 모두 다 이렇게 유의하다고 되어 있어서 열정과 인내에는 모두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정된 설명력이 한 21% 정도 나타나고 F값이랑 더비너슨 값도 모두 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제성에 있어서는 지금 열정과 그 다음에 인내가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 긍정성만이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긍정성과 통제성이 영향관계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릿이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바로는 열정은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또 열정과 인내 그릿 중에서도 열정만이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부분이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 왜 대개 보면 지금 첫 번째 가설이 그릿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열정은 회복 탄력성의 긍정성, 사회성,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쳤는데 인내는 긍정성과 통제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부분은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연구 또 혹은 그릿이 회복 탄력성을 갈 때 다른 또 단계로 가는 또 다른 선행 중간에 있는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많은 부분에서 영향관계가 미쳐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를 선행 연구를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함인데요. 그 중에서 열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교육이 아무리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들이 학생들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는 지금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중에 긍정성은 취업 준비 행동의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이유가 있을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 스스로가 긍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긍정성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도 그렇고 학과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있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간에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 동기부여시켜주고 경험을 우선을 제공을 해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은 실패를 통해서 이겨내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학생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취업 준비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 환경이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고, 기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부여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릿 중에 열정은 취업 준비 행동, 취업 준비 행동에 예비적 본격적 취업 준비 행동 모두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있는 영향관계 미치지 않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아직도 제가 더 선행 연구를 좀 더 찾아보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제 인스티튜트에서 진행하는 학술 대회여서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부분에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체육대학에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체육대학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그런 수업은 뭐 비대면을 통해서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실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항공 서비스 분야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같이 공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혹시 발표하신 우리 청운대학교 이소영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대에 있는 박균열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8페이지에 발표하신 교수님 8페이지 한번. 예, 여기에서 그 고유값은 얼마였습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고유값을 넣다가 제가 발표 자료가 여러 개 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바로 제가 통계 돌린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8페이지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번 네. 8페이지 한번 자료를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이제 사회성과 통제성이 각각 분산 설명력이 10%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요인 설명력이 10% 미만은 대개 이제 공공조직에서도 사무 분장을 할 때 10% 미만은 기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기타. 이렇게 분산 설명력이 10%가 안 될 경우는 대개 이렇게 요인 조정을 해가지고 네. 다른 거에 합치든지 뭐 새로운 요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그게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제 엠피리컬 스터디를 할 때
이제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신뢰도는 응답자의 테스트, 리테스트에서 컨시스턴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측정 도구 개발에 있어서 응답자의 그 응답 태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라기보다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응답자가 얼마나 신뢰하게끔 응답을 했느냐의 얘기거든요. 크롬바 알파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건 약간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래서 측정 도구의 뭐 타당성 검증 이거는 맞는데, 신뢰도 검증은 이제 사실은 그 전 단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리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예. 회복 탄력성 이 부분에서 네, 기존의 연구가 하위 변수 2개로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3개로 연구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저도 이제 연구 결과가 사회성과 통제성 부분이 워낙에 조금 긍정성에 비해서 적게 나와서 이 부분을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참조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공부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면 추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따 다시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히 이 연구 자료 잘 경청했습니다. 교수님, 그 여쭤볼 부분은 이제 바로 뭐냐면, 그릿이라든지 레질리언스 같은 경우는 뭐 하위 요소가 약간 비슷하지만 결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하셔서 취업 행동에 연계하시는 그런 어떤 유의미한 그런 관계성을 입증하신 논문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학업 성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패 경험을 제공한다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아마 다른 전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떤 그 레질리언스의 어떤 하위 요소가 행동에까지 변화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교실 안에서 어떤 그 실패의 경험 이런 어떤 디자인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학습력을 넘어서서. 네, 어떻게 교수님 주신 말씀에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8년 차에 들어섰는데, 초창기에는 그 모든 교육과정 외에도 비교과 과정을 학과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할 때,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다 짜가지고, 1부터 10까지 학생들한테 다 하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아이디어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받아먹었던 학생들은 그냥 수동적이 되고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교과 과정에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경진대회나 학술대회나 뭐 학과 차원에서 무슨 그런 조그마한 대회들도 대외적으로 누군가를 초청해서 학과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들을 주최를 학생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부터 실행하는 모든 것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향을 못 잡을 때만 교수자가 투입이 돼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하고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는지를 보고 다음에 할 때는 선배들이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또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실패를 조금씩 줄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과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과 과정 부분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주체를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학생들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 혹시 보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첨언 하나 아이디어 재원 약간 비슷한 거. 그 부분들을 결국 과정 평가로 연계하셔서 네,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연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비교과 운영하시는 그 센터에서도 많이 또 해소가 될 것 같고 윈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장기화되고 또 2학기에 수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될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체육대학에 있는 저희들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학생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동기부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에 비대면 수업을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되는, 그래서 실기 과목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계속 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뭐 많은 그 연구 결과 나오시면 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운대학교 방금 발표를 맡으신 이소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우리 백유택 교수님과 박순선, 진영미, 이지혜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코비드 19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과 유아 교사들의 삶의 질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신 내용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유아특수보육과 백우택 교수입니다. 지금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고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발표문은 양적 연구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질적 연구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비 유아 교사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겪는다든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대학생활 적응이라든가 일상적인 스트레스,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컨텐츠는 연구 목적이나 필요성,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유아기는 사회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사회성은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일생에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에게 있어서 이제 교사는 사회적인 모델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 상호작용, 접촉을 통한 이런 사회성 형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표현이나 언어가 미성숙한 영유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2차적인 애착 형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교사의 한에게서 기본적인 소양은 전문적인 능력과 인성이 중요하지만 유아교육 특성상 기본적인 보육 실습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놀이활동, 미술활동, 어떤 모의 수업 이런 등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의 개발이나 이제 요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술 습득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예비 유아 교사들은 이제 뭐 대인 내밀성이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게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보육 실습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가가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대학생활 적응 능력은 떨어지고 질적인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 또 대인 내밀성이 떨어질 때는 공공보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유아교사들이 전문적인 능력의 신장이라든가 심리적, 정서적 지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이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같이 놀기보다는 혼자 놀기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 관계 맺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방법들입니다. 타인의 감정 읽기라든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에 있어서 이런 관계 맺기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제 적응력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아교육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인 내밀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비 유아교사들이 대인 내밀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 내밀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학생활 적응이라든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 효과가 있는가를 저희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중 매개 모델을 설정했었고요. 그래서 대인 내밀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이 어떻게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는 기본적으로 평행 매개 효과, 다중 매개 효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연속 평행 다중 매개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회귀 분석이라서 상관 분석이나 기술 통계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인 거고요. 일단 0.8 이상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다 나타냈었고요. 그 4개 다 전부 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다 검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양적 연구 외에도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질적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한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약 예비 유아교사 279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진행을 했고요. 대상은 1, 2학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코비드19가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 2학년들은 대부분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조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 결과는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 대학생활 적응과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대인 내밀성하고는 이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삶의 질과 대학생활 적응은 부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대인 내밀성과 이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삶의 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뭐 거의 대부분은 조금은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과하지 않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대학생활 적응에 조금 도움을 주더라라는 게 이제 조금 특이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연속 다중 매개 모델 분석은 아니고요. 평행 다중 매개 모델 분석입니다.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인데요. 대인 내밀성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인 내밀성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설명한 정도는 약 48.8%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할 정도는 21.8%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인 내밀성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32.8% 정도로 나왔었고요. 대인 내밀성과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약 44.5%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간접효과 매개 분석에서는 대인 내밀성이 대학생활 적응과 삶의 질에서는 이제 간접효과가 이제 유의미하진 않았었고요. 반대로 이제 대인 내밀성과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의의 결론인데요. 각 변인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봤을 때 대인 내밀성이나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점수가 3점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이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대인 내밀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이제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대인 내밀성, 그러니까 뭐 타인과의 관계를 조금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요인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8.8% 정도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 예민성 부분이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는 약 32.8% 정도 영향관계가 나타났었고요. 매개 분석 효과 쪽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생활 적응 부분은 이제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었고요. 대인 예민성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질에서는 약 44.5% 정도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다 보완된 건 아니고요. 질적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 갖춰야 될 사회적인 관계 맺기 능력이라든가 상호작용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재원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이트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이나 좋은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균열 교수님. 예, 배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민성은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예민성은 이 부분입니다. 그 센시티비티네요. 그 우리가 되게 이제 예민성 하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모랄 센시티비티 하면 우리가 제 전공 영역에서는 그걸 도덕적 감수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예민성이라고 한글 용어를 사용하니까 예민하다는 말은 되게 좀 과도하게 예민 반응을 보인다 이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전공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뭐 민감성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혹시 인구 통계 변인에 그 온라인 수강을 한 학기가 몇 학기 있었느냐, 몇 과목을 했느냐 이런 걸 혹시 넣으셨는지요? 일단 이제 교수님 말씀한 첫 번째 대민 예민성에 대한 부분은 네.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정신 건강 상태를 검정하는 이제 간이 정신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서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예.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전공 영역별로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이제 하면서 조금 고민이라서 질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교수님. 예,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온라인 경험 유무 내지는 어느 정도인지가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그 온라인 수강에 대한 그 유무와 경력 정도가 중요하게 조사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떤 변수하고 붙여도 결과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침 또 우리 교수님께서 질적 연구로 또 여러 가지 병행해서 연구하신다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뭐 사회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뭐 코비드 20도 생길 수 있고 21도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사항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 계시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융복합적인 학문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백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해군 리더십 센터에 계시는 임여진 교수님입니다.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oaching in the Age of Disaster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임여진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화면 공유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잠깐 화면이 조금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르게 최정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셔 가지고요. 저는 이미 연구한 내용과 또 앞으로 연구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프하게 제가 재난의 시대 코칭의 이해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수님들에게 좀 의견도 듣고 고견도 듣고 또 앞으로 해나갈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화면에 그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오늘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 이제 오늘 목차는 재난의 시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내면에 대한 이해, 코칭이 왜 필요한가, 그 코칭에 대한 이해, 조직 속에서의 리더십 코칭의 활성화,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방법, 순서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집이 서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한 반 동안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에 계신 분 너무나 부럽고요. 실제 뭐 저희 계속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군대는 지금 전체 비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저께 나왔지만 청해부대는 코로나19에 이제 접촉자들이 있고 실제로 확진자들이 있어서 임무도 지금 못하고 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비상사태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은 이제 결국 코로나19에 지금 확진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 같이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18명 중은 사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는 20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하고 있고, 실제로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20대 청년들이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어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업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사실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시대에서 사실은 재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4차 혁명의 시대,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 현상이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고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언택트 시대이지만 컨택트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픈 동반자가 필요하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대에서든.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 가능성과 잠재 역량이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동의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이런 세대에 있는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 코칭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뷰카 시대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뷰카 시대는 미 육군에서 1987년도에 얘기했던 거죠. 미래 전장 상황이 예측 불가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뷰카 시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소통 방법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봐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질문을 하고, 근데 그 질문 또한 나의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하고, 그래야서 그 안에서의 이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서 초연결 사회, 네트워킹 사회, 융합의 시대가 사실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코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코칭은 원래의 어원은 헝가리 지방의 컥스라는 지방의 마차를 의미했습니다. 이 마차는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있다가 이제 스포츠의 19세기 말에는 스포츠의 코치, 트레이너들을 얘기했을 때 경기력의 최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코치분들. 근데 현재는 사실은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과정을 코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코칭을 이 재난의 시대에도 코칭은 사실 어떻게 많이 요구되느냐. 내부의 갈등과 차이와 성장에 대한 부분, 변화에 대한 거부들, 이런 많은 상황들이 코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치와 뭐 멘토, 상담, 컨설턴트 많은 얘기들이 이제 혼재되고 있어요. 근데 왜 코칭이 더 필요하냐면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학습 현장에서도 강의장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지 플립 러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많은 분의 교수법에서도 코칭이라는 교수법도 필요하고 실제 조직 내에서도 코칭이 필요하고 리더가 돼서 코칭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코칭 문화가 확산돼야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이제 코칭 연구하는 분들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군에 있다 보니까 실제 군에서는 이런 조직 속에서 리더십 코칭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방부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해서 저희 해군도, 공군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원래의 시작은 육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육군에서 이제 16년도에 대대장들 이제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사실은 대대장님, 연대장님, 하단장님 모든 이제 많은 좀 해서 점차 발전되고 있는 상태고요. 해공, 공군, 이제 해병대는 이제 한 1년 제 못되게 지금 한 9월쯤 되면 1년 정도 시행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리더의 장점이 성공을 이끌 수도 있지만 또 리더의 단점은 실패의 결말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군에서도 사실 처음에 제가 군에서 코칭을 강의했을 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와서 강의한 11년이 됐는데요. 연구를 한 지가 군에서 코칭이 할 수 있어? 이게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리더십 코칭이 시작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함정에 가서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지휘관과 리더와 구성원이 사실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 군 리더십에서 코칭은 리더 자신이 인식한 리더십 수준과 타인들이 평가한 리더십 수준을 타인이 인식하게 해서 그 셀프 어웨어니스가 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돕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십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제3의 기관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 빅데이터 개념으로 리더와 구성원들의 온도의 차이를 알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매일 코칭을 하면서 지휘관 코칭, 그다음에 직별 코칭, 또 그룹 코칭,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게 혼자 춤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성원도 함께 춤을 춰야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 해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19년도부터는요, 1대1 이제 C-레벨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EO 이제 코칭이 정말 수주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처럼 리더십 코칭을 하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1대1로 해서 리더를 코칭하는 겁니다. 그 리더십 코칭이죠. 그 리더십 코칭을 받고 리더가 하는 게 바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네,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연결돼서 그 리더십 코칭을 받고 코칭 리더십을 하는 것을 보고 구성원들은 미러링이 돼서 구성원 스스로가 또 정말 리더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코칭. 선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타인이 아는 나 어떻게 다를지 조직 속에서의 코칭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 그리고 우리 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직 속에서 이제 제가 에자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민첩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첩한 조직, 변화를 잘 흡수하고 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실제 저희가 이제 코칭 리더십에 관한 또 코칭 교수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저희 제2인스티튜트의 논문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 실제 재난의 시대, 대인관계가 제한됨에 따라서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리움,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강화가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 또 그 안에서 마음 챙김할 수 있는 뭐 MBSR이라든가 마음 챙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코칭 문화 확산에 대한 게 연구는 연구자로서의 연구도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코칭 문화가 확산되는데 정말 저희 학회가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융복합 학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직적 개인적 차원에서 X 어빌리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능력이 X는 정말 무제한적인 능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거하고 네 번째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학습자들을 위한 스마트 교수법과 감정 코칭 교수법을 콜라보레이션 접목을 해서 지금 최정민 교수님이나 많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지금 발표를 하고 이지연 교수님도 그렇고 발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정말 모델을 좀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적이고 자율적이고 분권형 조직인 에자일 조직의 변화를 위한 코칭 기법을 구축해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발전 방향이라고 제가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이런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재난의 시대 코칭을 이해해보고 발전 방향을 한번 재현하는 그런 순서대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발전 방향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5가지 정도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사항이나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지난 학기에 네. 스포츠 리더십이라는 대학원 과목을 가르쳤었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스포츠 경영이다 보니까 스포츠 경영에서 스포츠 리더십 분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합니다. 스포츠에서 코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칭, 소위 얘기하는 이제 디렉팅이죠. 지시하고 가르치고 따라하게끔.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훌륭한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는 잔잔한 바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리더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좋은 리더가 나온다면, 지속해서 학생들이 이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어질리티, 뭐 적응 능력이라든가 유연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리더로서 자 이렇게 해 라고 코칭 내지는 디렉팅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유연한
그런 그 학생들의 자세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방향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실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교수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리더 에즈 코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코치형 교수님이 돼야 되고 코치형 사실은 리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의 고객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춤추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관심 가는 분야, 학생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에너지를 맞추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제가 있는 조직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 현장은 사실 이렇게 예전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자가 이제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갈 때 플립 러닝이나 이런 교수법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 환경에 대안되긴 하지만 그 환경에 맞춰서 많은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모델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네이비 스타 모델이라든지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구축하는 부분들을 사실 학습자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존중과 기대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서가는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되셔야겠죠. 그것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적으로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교수님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접속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나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답변이 좋습니다. 됐을까요? 예, 좋습니다. 네. 많은 내용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융복합 학회에 있어서의 장점인 것 같은데 여러 학문 분야를 통틀어서 같이 융합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메시지란에 어떤 분이 이름이 선동연이라는 분인데 군에서 코칭과 상담 적용의 차이와 군 코칭 발전 방향에 대한 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상담과 코칭의 바운더리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과 코칭은 심리학에서 왔고, 사실 그 내용에서는 사실 약간 경계선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칭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코칭을 좀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치유적인 관점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저는 이제 여기 참여하신 최정민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과 최정민 교수님이 NLP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코칭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질문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질문에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질문법,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상대의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감과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내면의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상담과 코칭은 그 언저리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실제로 좀 저희 같은 조직이나 특수 조직에 조금 그 감수성이죠. 언어적 감수성이라든지 사람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교육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체감도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공군이나 저희 육군 이제 이 학회에 같이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같이 해서 그 연구를 해서 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군 리더십 코칭은 앞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코치들을 많이 뽑아요. 그런데 코치들을 뽑으려면 실제로는 민간 코치님들도 같이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군에서 코칭을 하시는 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예비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비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코칭의 3P라고 얘기하는데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입니다.
임상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코칭을 하셔야 돼요. 임상 경력이 많이 않으신 분들이 코칭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평가나 사실은 상대방에게 더 마음을 닫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됐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건의를 드려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회장님 하나 예. 더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네. 다음이 제 발표라서요. 예. 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코치와 멘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세 개를 트레이너와 코치와 멘토를 세 개를 비교해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트레이너는 트랙이 나아져 있는 마치 기차처럼 근육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단순 반복되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은 이제 트레이너라 하고, 코치는 아까 헝가리 어원도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의 초창기 역마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다가 뭐 조금 울퉁불퉁하는 길이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릉둥이는 조금 피해가는. 멘토르의 경우는 사실 그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자기 부인과 가족 모든 그 가축들을 다 맡기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난 시대에 이제 중앙과 이제 네트워킹이 끊어지는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군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 군 코칭 이런 용어도 중요하고 이제 군 멘토링 이런 소요도 업무상으로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중앙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하고 단절이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실제 제가 제시했던 건 스테판의 연구에서 제시를 한 건데요. 교수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코치가 어떤 모자를 써야 될 것인가, 상황에 맞게 멘토링 모자를 쓸 것인가, 사실은 또 카운슬링 모자를 쓸 것인가, 트레이너의 모자를 쓸 것인가, 상황에 맞게 사실은 코치가 모자를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발표를 해주신 임효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그 전주 비전대학에 계시는 이지영 교수님이 게임화가 학습자의 수업 참여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는데 스피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학생들한테 이제 코비드-19 때문에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이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반응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자거나 지루해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서 교수님들께 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다들 매체 활용을 많이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다 궁금하고 저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학생들은 이 게임 세대에 해당하는 Z세대죠. 빠른 정보 처리, 그래픽을 더 선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원리와 방법들을 학습에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이 기존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주는 학습 과제를 부여해야 된다.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학습 활동을 위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에 계신 연구자 중에서도 게임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교실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에듀테크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연구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제 수업은 코비드 19 발생 이전에도 이 카웃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퀴즈 형식의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활용을 많이 해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도 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이론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번 학기에서도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수업 활동 반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미용건강과 학생 1학년에서 4학년 대상으로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무성의하게 대답한 거를 삭제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매체 기반 활용해서 어쇼 모델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교육 학습자 분석하고 학습 목표를 개발했다면 이제 매체 활용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고 학습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와 수정을 어떻게 해서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앞으로 디지털 스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되고 디지털 시티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수업을 어떻게 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이제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Z세대 학생들은 IMF 시대의 부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또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도 뚜렷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얼마나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그런 실용성도 굉장히 중요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이 수업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재밌고 짧은 동영상 거기에 재미까지 혼합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내 수업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수업 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미디어를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 기존에 사용했던 카웃이라든지 에듀퍼즐이라든지 구글 슬라이드와 슬라이도를 활용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수정해서 개선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자 주도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주도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어려웠었던 점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 주도로 학습자들을 얼마나만큼 많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데요. 그래서 토론도 해보게 하고 협동학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요소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학습자 주도를 저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과 수업과 이 평가가 게이미피케이션까지 연결을 해서 저는 이제 평가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앞전 연구에서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참여도를 평가에 이용하냐고 여쭤본 것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참여 이 메타인지를 자극해서 얼마만큼 수업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을 해봐서 어떤 도구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학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LMS보다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을 때 구글 도구들과의 활용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대학의 LMS 대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이제 풀림용 영상 퀴즈 만들기라고 하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도 올려봤고요. 이거는 이제 굳이 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슬라이드 보통 이제 교수님들도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컨퍼런스에도 P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인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을 때는 퀴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창을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뭐 사지선다형 퀴즈라든지 아니면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질문하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창을 벗어나지 않고 한 창에서 이렇게 퀴즈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웃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카웃도 카웃 나름대로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굉장히 많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반복해서 플립 러닝도 가능하지만 클래스 인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스쿨에서도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카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도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을 때도 우리 학생들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라.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거라. 이런 주문을 제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스하고요. 그리고 평가는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평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놨을 경우에는 구글 시트라고 하는 엑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엑셀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어도 너의 한 학기 수업은 내가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이렇게 과제를 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고 결국 너의 종합 성적은 이렇게 몇 % 됐고 여기에 출석 점수가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너의 수업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학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는 성취도 중간평가라든지 기말고사 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저희 이제 미용 건강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굉장히 적고요. 20대가 가장 많고 반학도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집중적 측면에서 경험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게임 활동할 때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즐겁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다음에 흥미를 자극해 준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경험에서는 수업 관련 지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주고 있고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앱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경험도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에드퍼즐과 같은 이제 퀴즈형 그 도구는 앱에서 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렸을 경우에 에드퍼즐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구글 계정이 학교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아닌 경우에 잘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1대1로 다 코칭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문을 했었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얼마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했는지의 경험에 따라서는 또 이제 지도를 잘한 덕분인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잘했다라는 응답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제나 출석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도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활용했을 때 반복적으로 그 퀴즈를 풀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데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강의 만족도인데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기재해 달라고 이제 또 주관식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스템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로그인이 어려워요. 이 수업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미얀마나 베트남 유학생 반이 2반이 있거든요. 3학기까지 하면 3반이 있는데 이제 3학년은 이제 혼합되어 있어요. 재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약간의 에듀테크를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 활용을 많이 못 해본 그런 까닭도 있고 이런 수업이 좀 어려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중간에 퀴즈 게임 배운 내용을 바로 퀴즈로 적용시킨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한 교육 방법이었고 참여하기는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보면 다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앱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힘들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에듀테크 디지털 스킬에 대한 연습이 교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 에듀테크를 쓸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사전에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시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앱 접근에 대한 선행지도 필요하고 성취도 부분에 대한 전과 후 검사를 통한 비교 분석을 다음에는 연구에는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봅니다. 네, 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지영 교수님, 네네. 네. 교과목의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도구를 이렇게 적용한 주제 발표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발표 준비도 참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듀테크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로 어떤 도구를 어떤 수업에 적용하면 바람직할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에듀테크 도구는 해외 도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도구를 꼭 사용해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 특강들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에듀테크에 관련된 스마트 교수법 강연자분들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없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 도구도 완벽한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에 따라서 어떤 전공에 따라서 어떤 사례 중심에 따라서 이 도구를 어떤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는 각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분들과 충분히 활용을 해보고 거기에 잘 맞는 그 전공의 교과목에 잘 맞는 에듀테크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비드-19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감 때문에 많은 도구를 활용했었고 이런 도구는 이런 방법에 활용하면 좋아요라고 제시할 뿐이지 각자에 맞는 도구는 학습자와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최정민 교수님. 네. 네, 혹시 시간 가능하실까요, 진행자님? 그러니까요. 한 개만 더 많이 지나서 예, 간단하게 말씀 네네네. 드립니다. 제가 교수님께 이제 드리고 싶었던 감사의 말씀은 그 채팅창에 올려놔드리고요. 심플하게 하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에듀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건 너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에듀테크하고 디지털 참여 도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의 이제 방법론들인데 사실 지금 에듀테크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용어의 수용성 넓게 이해할 수 있으나 약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 에듀테크의 그 범위는 굉장히 이를테면 소프트웨어나 VR, AR,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MR까지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용어의 포용성은 제가 인정은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 용어에 대한 혼선이 아마 따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교수님 어떠실까요? 저 도구가 워낙 다양하고 에듀테크라는 광범위한 강의를 보면은 교수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언어의 선정을 잘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향후 이제 발언을 할 때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저희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뭐 퀴즈, 여러 가지 에듀테크 프로그램, 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지영 교수님이 적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교수법 특강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수업 참여율 증진을 위한 어떤 교수법 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학회 차원의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런 기회가 드리도록 저희가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